상대방의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는 우리 역사의 한 장면에서 인트레스트 파악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2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죠. 1392년은 조선이 건국한 해입니다. 그리고 1592년은 뭐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그 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성계는 독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성계를 더 부추겼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성계의 핵심 참모였던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 이방원이 누구죠? 나중에 조선왕 제3대 왕인 태종이 되는 사람이 이방원, 바로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 정도전과 이방원이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떠밀려서 조선을 건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자,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몇 달 전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성계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왕조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고려 왕조를.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성계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 포은 정몽주 기억하시죠? 정몽주는 이미 고려에 아주 대단히 고위직에 올라 있는 충신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오히려 고려 왕보다 더 고려를 상징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포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같은 편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고려의 신하들이, 또 고려의 백성들이 이성계를 더 따라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게 만만치가 않았죠. 왜냐하면 포은 정몽주는 고려라는 체제 하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을 하기를 꿈꿨던 것이지 새로운 왕조를 설립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1392년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성계가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한번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낙마. 말에서 떨어져서 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밤에 정몽주가 이성계를 이제 병문하러 온단 말이죠. 자, 그때 그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뭐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이렇게 쿠데타를 열어야 될 건데 왜 저렇게 눈치만 보시지? 좋아. 오늘 그 상대방 반대 진영의 핵심 인물인 정몽주가 온다는 얘기지. 내가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정몽주하고 단판을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원의 참모라고 한번 해보시죠. 이방원이 갑자기 참모진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대감들, 오늘 저녁에 정몽주 영감이 오신답니다. 제가 오늘 이 양반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양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단판을 짓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역사의 한 자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문안으로 온 정몽주가 이성계를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대감, 제가 약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좀 곤란한 정몽주와 이방원이 같이 이제 그 주한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좀 이렇게 풍류를 담고 이 서로 대화가 오갑니다. 직설적인 대화가 아니고.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냈던 시가,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시를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는 거죠. 그 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죠. 하여가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순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세. 그 1392년 그 당시 이방원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23살이었습니다. 정몽주의 나이 53살이었습니다. 한 30살의 차이가 난 거죠. 자, 53살. 그 고려 시대의 53살이라는 나이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칠순 노인하고도 비슷한 그 정도의 나이일 거란 말이죠. 자, 이방원은 지금 파릇파릇한 아주 혈기왕성한 권력자의 아들이에요. 항상 주위에 많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막 돌아다니는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이 아주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을 다 보고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본 영감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만수산 드렁칠기 얽어진들 어떻고 우리도 좀 이가 저렇게 잘하면 지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을 유교적인 충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온 고고한 유학자한테 이방원은 마치 시정잡배를 대하듯이 아니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정몽주에게서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거죠. 정몽주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단심가라는 시를 읊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벽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근데 사실 이 시조는 제가 봐서는 정몽주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빨 딱 깨물고 읊은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 이 뼈가 다 깨져서 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임향한 이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은 변할 줄이 없겠다. 자기의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날린 거죠. 자, 그랬더니 이방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방원은 참 이 영감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도저히 안 되겠구만. 그래서 자기가 평소 데리고 다니던 무사들한테 야 준비해 라고 시킨 거죠.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방원의 무사들이 다리를 건너는 정몽주를 철퇴를 내려치고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선주교가 이북에 있는데 지금도 선주교에는 그 당시에 핏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화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방원의 이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원이었다면 또는 이방원의 참모였다면 그 정몽주가 왔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만 됐을까요? 정몽주의 인트레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몽주는 충신입니다. 그리고 정몽주는 유교 정치 사상에 아주 뼛속까지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 정치 사상은 기본적으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정치입니다. 때문에 정몽주도 고려 왕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고 왕실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뭔가 이 왕실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을 따름이지 고려 왕조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방원이었다면 정몽주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포원 선생. 포원 선생의 그 뜻,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한 열정, 애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려 왕조의 지금 이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썩어빠진 낡아빠진 제도를 없애고 제대로 된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들어서 저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원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저희 그 캠프 쪽에는 과격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과 저는 포원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이 정치를 펼쳐나갈지를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즉 포원 정몽주도 도대체 이성계 이방원 얘네들은 뭔가 정권을 다시 잡고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원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백성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내세웠다면 이것은 포원 정몽주의 인트레스트에도 맞는 거예요. 평생을 꼬장꼬장한 유학자로 살아온 그 포원 정몽주한테 이방원은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뭐 이런 데로 듣고 저런 데로 듣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즉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삽시다. 즉 아주 천박한 권력욕에 눈이 먼 그런 모습만 보여준 거죠. 이건 도저히 정몽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방원은 그러한 정몽주의 반응에 그 단심가를 듣고 아 역시 쟤는 안 돼. 쟤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철퇴를 내려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방원의 바로 그러한 행위가 조선 초기 역사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몽주를 그렇게 아버지인 이성계도 어떻게든 정몽주를 이렇게 보듬으려고 했는데 한 칼에 죽여버린 이 이방원의 행태를 보고 이성계 엄청나게 놀랍니다. 저놈 정말 잔인한 놈이구나. 저놈 되게 용기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잔인무도한 놈일 줄은 몰랐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1급 참모인 정도전. 역시 이방원은 왕의 인물이 못돼. 너무 포악해. 왜냐하면 정도전이 꿈꾸었던 정치는 유교적인 이상정치였고 왕보다는 신권, 신하들의 권력이 더 강조되는 그런 정치였는데 만약에 이방원이 왕이 되면 이건 완전히 독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이 서로 이방원은 안 돼 라는 그 묵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자를 책봉할 때 이방원의 동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 피부림이 또 조선 초에 전개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는 그 날 정몽주의 인트레스트, 저 사람은 유학자야, 저 사람은 충신이야, 저 사람은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절대 우리는 권력욕에 물든 그런 천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아마 조선 초의 역사는 그렇게 칼부림을 부리는 그런 피해 역사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